9336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한 산불은 계속됩니다. 운전자는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꽁초 버리는 운전자의 100만 원 벌금을, 블랙박스 신고자의 50만 원 포상금 시행하면 꽁초 버리는 나쁜 버릇 고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그 동해안 일대 산불도 일부 구간에서는 그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 지나고 있는 차량이 한 3대 정도 그 당시에 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후 약방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들 다시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다들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화 용의자는 그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안타까운 산불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 유튜브로 김인설 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TBS가 전국 방송으로 주파수를 하나 얻어서 방송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저희 95.1로 들으실 수 있는 게 충청도 일부까지는 커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국 방송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앱이나 아니면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끔 그거 올려주세요. 제가 뉴스공장 끝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 나옵디다 하셨는데, 채널이 다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공장 채널은 TV로 이어지고요. 저희는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웅성웅성님, 저희 경제발전소 팟캐스트 올려주세요. 저희 팟빵에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휴일이나 주말 이런 것들은 좀 모아서 올리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주말 방송이 없습니다만 그 근무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휴일 방송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주중에 올려드린다는 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평소 방송은 대략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확인 저희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견 주세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자, 이발하신 김현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원하게 이발을 하셨어요. 네, 이제 추위는 가신 것 같더라고요. 봄이 진짜 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확실히 그 햇볕의 질감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밤이나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차창 밖으로 보시는 그 봄 같은 날씨는 네. 봄 같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같은 날씨예요. 따숩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올해 아마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 희망 적금. 네. 이 가입자가 29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소비자들이 오픈런에 이 완판 행진까지 만들어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업계도 열심히 모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게 상품 설명서랑 약간 다른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고금리 대출, 요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고정금리가 좋은 건지 변동금리가 좋은 건지 자세한 내용 박연미의 경제픽 경제공부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소장님, 일단요. 네. 고금리 예적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이 기존에 거의 없었잖아요. 한 1년 반 동안 고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생소했던, 환갑잔치 정도의 단어로 정말 생소했던 단어 아닌가 싶은데, 고금리가 뭡니까? 중금리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솔솔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청년 희망적금이 아니더라도 일부 상품은 최대 한 10%까지 진짜 이자를 받아볼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대금리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지만요. 최근에 기준금리도 인상을 했었고, 한번 동결되긴 했지만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가 다른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데 1, 2금융권에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 정기예적금을 보니까 1월 말보다 한 1조 넘게 증가를 했고요. 작년 말과 비교해 보면 한 12조가 넘게 예적금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기 수요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투자 대기 수요는 그냥 주식 하고 계시다가 주식 팔고 남은 돈 그냥 그 계정에다 넣어놨거든요.
어차피 빼내가지고 은행 예적금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없는데 굳이 번거롭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눈에 띄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그래도 속속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적금 쪽으로 은행 쪽으로 자금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니 무브라고 할 만큼 돈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보면 좀 느껴지잖아요. 네. 머니 무브라는 게 뭐 올해의 단어다, 키워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고요. 위험 자산에 갔던 돈들이 이제 따박따박 이자 주는 대로 간다는 뜻인데 고금리 예적금에 오픈런이 등장했다. 저 이거는 못 봤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낙 조금 판매를 해가지고 오픈런에 그냥 완판 사례가 등장한 건데 지난달 초에 이제 상호금융 쪽에 한 곳이 서울에서 연 5%의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모집 인원수가 1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120만 명 아니고 120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오픈런 완판 이렇게 됐는데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상호금융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일 소진을 했거든요. 뭐 120명이라는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1, 2금융권 그러니까 뭐 시중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에는 많이들 익숙하시잖아요. 앱들도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이런 뭐 신협이라든가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뭐 한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조합원 가입비 이런 거 내면 네.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면제에 농특세 1.4%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따져보면 금리도 높은데 뭐 세금도 어느 정도 저율과세 되니까 거의 비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꼼꼼하게 요즘에 따지시는 분들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픈런이라는 게 그 소위 고가품 파는 매장에서 네. 아침에 내가 가서 선점해야지 하고 줄 300m 서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정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예적금 가입에도 등장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우대금리를 받아야 보통 이 5%가 채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예컨대. 네. 그래서 월급 이체하세요. 카드 이체하세요. 저희 거 신상품 뭐 하나 가입하세요. 등등을 다 채우려면 이거 우대금리 조건 채우는 거 만만치 않던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청년희망적금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우대금리 요건이냐. 일단 첫 번째로 그 은행에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는 달성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걸어놓고 있는 우대금리 요건 중에 하나가 월급 통장으로 쓰게끔 만드는 것, 그겁니다. 사실은 왜 월급 통장으로 쓰게 만들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도 아마 월급 통장 쓰시는 분들 그 잔액 보면 짜투리 돈들 꽤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습관상 그렇거든요. 월급 들어오고 카드값 나가고 뭐 이것저것 이체되고 나서 남은 짜투리 돈은 그거 굳이 인출하거나 어디 딴 데로 옮겨놓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 입장에선 그 월급 통장에 붙여주는 이자가 높지가 않아요. 한 0.1% 될까 말까인데 맞아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돈을 이자를 찔끔 주면서 그 돈을 아주 대출에는 활발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한 생각에는 야 내가 이 돈을 언제 빼갈 줄 알고 은행이 이걸 대출을 해주겠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예금이라서 은행들은 충분히 그걸 또 바탕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우리들한테 월급 통장 만드세요라고 하는 걸 1순위 요건으로 두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공과금 이체. 왜냐하면 그런 이체되는 거 신용카드가 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도시가스비가 빠져나가거나 그런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안 빼잖아요. 네. 혹시나 연체될까 봐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어놓게끔 해두면 또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에 다 맞춰야 우대금리 최고를 달성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것저것 맞추려면 야 그렇게 움직이는 게 더 품이 많이 들겠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라든가 금융상품 가입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게 진짜 우대금리 맞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까다롭기는 해요. 네. 그 이번 생에 이게 다 달성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십시일반한 그걸 가지고 은행들이야말로 티끌모아 태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체 이런 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이 고려시대 상수리 제도. 아, 장남을 수도에 반드시 살게 하잖아요. 장남이 수도에 있으면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나의 월급 통장이 볼모로 볼모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여기서 그걸 생각했어요? 제가 좀 창의력 대장인가요? 자, 네. 그래서 예적금 금리 이런 것들도 0.1에서 0.5 많게는 앞자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네. 한눈에 비교하고 싶거든요. 어디로 가면 돼요? 금융상품 한눈에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파인이라고도 하고 금융상품 한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 검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호금융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금고라든가 어디 신협 이런 것들은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색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요즘에는 워낙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예적금이라는 키워드만 쳐보셔도 위에 그 기본적인 웹사이트들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적금 많이 이제 가입하시고 고금리 상품 찾으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활발하게 나누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이 가끔 해주시는 조언인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끔 동네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우리 동네 우리 지점의 강추 상품 이거 현수막에 걸어놓습니다. 네. 그거 한시적으로 한정된 작은 만큼만 판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회사 근처나 우리 동네 근처에서 실적이 급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만 판매하는 이런 것도 노려보실 만한데 네. 그래요. 고금리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금리를 여기서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네. 대출 금리는 진짜 무섭게 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4%대 육박합니까? 예, 최근에는 살짝 주춤하는데 네.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올랐어요. 기업 대출은 뭐 6개월, 반년 동안 올랐고 가계 대출은 8개월째 계속 오르면서 대출 금리 오른다라는 소식만 들으셨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할 텐데 이게 대출 금리 치솟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4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예대 마진이에요. 네.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 금리는 빠르빠르 올리냐.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뭐 청원까지도 등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 코픽스 금리입니다. 네. 근데 이 코픽스 금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주로 예금이나 적금을 토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금리, 특판 상품 금리 이런 것들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이면 대출 금리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나는 예적금 없고 네. 대출만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소식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나마 어찌 보면 당장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살짝 주춤한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금리를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금리 인상의 속도도 약간 더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금리가 약간 최근에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추세를 바꿀 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만 네. 그런데 이런 의견도 많이 주세요. 아니 대출 금리 높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필요할 때 돈이나 좀 꺼주고 얘기를 해라. 예. 대출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계대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둔화된 게 아니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보기가 드물거든요.
근데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는 돈이 조금 더 줄었다. 이제 대출 잔액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이제 대출 한도를 살짝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뭐 1인당 5천만 원까지 줄여놓은 은행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뭐 1억 5천만 원까지 늘리는 곳들도 있고요. 뭐 국민은행을 비롯해가지고 뭐 시중은행들이 점점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 신용대출도 조금씩 늘려주고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한 올해 말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가계대출 규제, 총량 규제를 연간 단위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너희들이 대출을 해주는 건 1년에 여기까지만 해줘라. 넘지 네. 않도록 좀 맞춰라라고 연간 단위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대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점점 뒤로 갈수록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수요를 좀 줄이려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이걸 분기 단위로 체크하겠다. 연간 한도도 주지만 분기 단위로 얼마나 대출을 잘 줄여나가고 있는지 증가세를 둔화시키는지 은행한테 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1월에 조심스럽게 판매를 하면서 쭉 넘어오다가 3월 정도에 한도가 조금 남으면 늘려주고 이게 이제 아마 4월까지도 이어지다가 5월, 6월 조금 더 주춤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사이클처럼 1년 단위로 보였던 사이클이 분기 단위로도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사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 눈치를 보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지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공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분기 말, 분기 초에 대출을 받는 게 조금 유리하고 그 중간에는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는 대출 받을 때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새로운 공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좀 골치 아픈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분기 단위로 실적을 본다고 하면 분기 네. 초가 좀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분기 말이 되면은 어떻게 숫자를 맞춰야 할지 요걸 예상을 해야 되니까 네. 야 대출 받을 때 이제 그 시점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369,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사실상 최악이 분기 말 연말입니다. 그때쯤 가면 작년에도 농협이라든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아예 중단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10월 말 11월 초부터는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렇죠. 한도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냥 은행들은 어떻게 규제를 맞춰야 되니까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정말 급한 사람 아니면 못 찾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출 중단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연말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그 금융 규제하고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점을 잘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 예전보다 대출 금리가 어쨌든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저희가 연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게 정말 고민스러워요. 이게 늘 그렇죠. 어떤 게 좋습니까? 답이 있으면 아마 그것만 살아남았겠죠. 답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정책자금,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대출처럼 혹은 적격 대출처럼 내가 받은 대출이 만기까지 저금리 고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1번입니다.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완판되죠.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 생기자마자 없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중은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 중에 고민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낮다라고 한다면 경험적으로 봤을 땐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받아놓고 있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갈아타도 되는데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충분히 많이 올려놓은 상태라서 지금은 이걸 내가 고정금리로 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그 안전장치를 걸어둠에 있어가지고 변동금리가 내가 받은 고정금리보다 추월을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고정금리를 받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비싼 돈 주고 고정시켜놨는데 변동은 내 밑에서 돌고 있어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변동이냐 고정금리냐를 따질 때 저라면 일단 변동금리 쪽으로 무게를 두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쪽 야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은행이 어딨어 보험사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그 담보대출 금리가 비싸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험사 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지지난달까지는 낮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요? 사람들이 다 은행만 찾아가다 보니까 은행은 이 한도가 있고 그래서 금리를 쭉 올려놨더니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야, 이금융권 대출 금리 높고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신용점수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담보대출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낮은 곳들도 있어서 지금 만약에 대출을 새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그렇군요. 거기서 거의 차이니까요. 근데 보험사는 은행보다 왜 금리 낮게 대출을 해줍니까? 원래 낮지는 않았었어요. 네. 원래 낮지는 않았었고 담보대출이니까 사실상 그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리고 보험사가 돈을 굴리는 것도 뭐 고객들한테 받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또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 비해서는 그리고 보험사의 단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좀 영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경쟁력에서는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보험사들도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내신 돈을 네, 이걸 굴려서 보험금을 들여야 하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처 고민이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대출 금리도 비교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안내된 사이트 어떤 게 있죠? 금융상품 한눈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대출금리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엔 이것보다 훨씬 더 실시간으로 해주는 민간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 검색창에 네. 주택담보대출 비교 이러면은 담보대출만 비교해주는 몇몇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수수료나 별도의 추가 금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어디 금융사, 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금리 비교만 해주는 그리고 신용대출 비교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 비교만 해주는 이런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들이 비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금융사에서 받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